국장흥 청어민 국장망 청어신 구어장싱 팅유민 구어장왕 팅유션. 나라가 흥하려면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망하려면 아첨과 거짓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콩고, 짐바브웨 등에서 반복된 부정선거와 그로 인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도피한 선거관리사법 책임자들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이는 단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부패가 어떻게 결탁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진실을 꿰뚫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고전의 지혜와 현대의 현실을 함께 꿰뚫는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의 도피, 그리고 해외 재산 은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마두로 정권, 브라질, 콩고, 짐바브웨, 그 외 부정선거를 한 국가의 선관위원장들이 국제기구 조사나 자국 내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자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도피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선거 조작 혐의가 제기된 나라들 가운데 선관위 혹은 선거관리기구의 수장들이 부정이 들통나자 제재와 기소, 제명, 사임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히 보고되었습니다. 동시에 고위 관료와 연관된 자산 세탁, 해외 자산 적발, 정권 연루 사업가 기소 사례도 드물지 않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마두로 계열의 정권에서는 선거관리 책임자, 사법부 인사들이 국제 제재와 기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해외로 도피해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고, 권력과 결탁한 언론인 사업가들이 해외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다가 미국이나 스위스에서 기소된 경우도 많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이 해외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고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선거관리기구 CNI와 수장들이 투명성 논란과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국제 관측단이 철수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짐바브웨는 오래전부터 선거 부정과 폭력,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 위원 사임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가장 명확한 사례로 꼽힙니다. 대법관, 판검사,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규모가 드러났고 구체적인 금액이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켈 모레노 전 대법원장은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백만 달러를 미국 은행 계좌에 은닉하다가 기소되었습니다. 알레한드로 안드라데 전 재무장관은 미국 수사로 2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그 또 하나 전 국고장관의 배우자 클라우디아 디아스는 1억 달러가 넘는 뇌물과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공기와 요트까지 사들였습니다. 에너지 부차관 출신 네르비스 비아로보스 역시 수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과 세탁, 자금을 조세피난처를 통해 은닉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단순히 표의 조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법부와 권력기관의 부패, 해외 자산, 은닉, 그리고 국가 재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고대의 경구는 이미 이런 현실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국 약팽소선 주스타의 고고좌붕저옥의 나라를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조리하듯 세심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을 다루는 데 있어 탐욕으로 뒤덮였습니다. 따라서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큰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잦은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두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정치적 철학을 나타냅니다. 군자해제 취지유도 준자아이차이 취지요다움. 이 격언은 돈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그 과정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으면 결국 탈이 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얻은 재물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리를 버리고 탐욕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부정선거와 해외 도피 사건은 고전에서 이미 경계하던 탐욕과 권력 남용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경고를 되새기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권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전 의장이었던 티비사이 루세나 티비사이 루체나의 사례입니다. 여러 보도와 소송 문서에서 그녀가 오프쇼어 회사를 이용해 카라카스의 고급 주택을 은밀히 이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법원 제출 자료와 소송 문건에서도
선거 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과 연루된 의혹과 함께 이러한 재산 이전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금액은 문건마다 다르고 일부는 단순히 고급 주택 한 채 정도로만 기록되어 구체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훨씬 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검찰 AP 보도에 따르면 오퍼레이션 머니플라이트 오퍼레이션 머니플라이트와 국영 석유기업 PDVSA 관련 대규모 자금 세탁 수사에서 수천만 달러, 많게는 수십억 달러, 한화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인물 단위로도 수백만에서 수억 달러의 부패 자금이 흘러갔으며 대표적으로 라울 고린 사건에서는 1억 달러 이상, 총합으로는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독립탐사 매체 에르만도, 인포의 마이애미 노스트로 조사에서는 플로리다 지역에서만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전현직 군과 관료들이 회사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관료들의 해외 자산 보유와 은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판사, 대법관, 검사 같은 고위 사법 관료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거나 고급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산을 숨겼습니다. 결국 선거 부정은 단지 한 번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덮는 부패 네트워크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브라질, 콩고, 짐바브웨 등에서 반복된 부정선거와 권력형 부패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고위 관료들이 부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명, 기소, 제재,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 추적까지 이어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제로 대법관, 판사, 선관위 인사들이 해외로 도피해 정권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자산 은닉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한화로 수조 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몰수기소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 대법원장은 미국 은행에 수백억 원을 은닉했고 전 재무장관은 약 3천억 원대 자산을 몰수당했으며 다른 고위 관료와 그 가족들까지 해외 부동산과 조세 피난처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숨겨왔습니다. 특히 전 CNE 의장 TV사의 루세나의 경우 오프쇼어 회사를 통해 카라카스 고급 주택을 이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오퍼레이션 머니플라이트 수사에서는 국영 석유기업 PDVSA 관련 자금 세탁이 밝혀졌고 그 규모는 한화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탐사보도 알만도, 인포는 마이애미 일대에서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관료들이 회사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전체를 먹어치우는 구조적 부패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군인, 선관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쉘 컴퍼니 친인척 명의 다단계 송금 경로를 통해 돈을 이동시키며 자금의 실소유자를 교묘하게 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기관은 다릅니다. 재무부 산하 OFAC, FinCEN, 그리고 FBI, DEA, 국토안보수사국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불량 정권의 자금 흐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안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안보적 이유입니다. 선거 여론 통계를 조작해 탄생한 불량 정권은 국제 범죄 카르텔과 얽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자금을 추적합니다. 둘째, 정치적 이유입니다. 불법 정권의 고위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달러 기반 국제금융망은 대부분 뉴욕과 마이애미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금융범죄 리스크가 커집니다. 실제 미국의 자금 추적 방식은 매우 정교합니다. 차명 계좌와 쉘 컴퍼니는 결국 스위프트와 미국 은행 결제망을 거치며 이때 FinCEN은 의심거래 보고서 ARS를 수집해 실소유자를 특정합니다. 그 또한 부동산과 사치재산 거래도 추적합니다. 마이애미, 마드리드, 파나마의 고급 부동산은 결국 권력자 가족 명의로 넘어가며 이것이 언론 탐사 보도와 수사기관의 자료를 통해 밝혀집니다. 결국에는 CIA와 NSA는 신호정보 SIGINT로 자금 단서를 잡고 FBI와 DEA는 형사 기소로 연결합니다. 결국 미국은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의 판사, 검사,
정치인, 선관위, 고위직 재산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당장 제재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재는 카드이자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의 주요 인물과 금액을 확보해 두었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전략적 압박 카드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은닉과 위장을 반복해도 결국 역사의 법정과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메노세이 이르기를 전망회회 소이블로 티엠왕 회회슈어블로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성긴 것 같지만 선악에 대한 응보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선거입니다. 천지자연의 법칙은 겉보기에 엉성해 보일 수 있으나 우주의 원리대로 반드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법을 피하더라도 하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으며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됨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부정선거와 권력형 부패를 비판하는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적성국가뿐만 아니라 동맹국도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해외 자금 세탁에 관해서 모니터링할까요? 미국은 적성국가뿐 아니라 동맹국 내부 엘리트들의 해외 자금 흐름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 금융 네트워크 장악력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이고 국제 금융 거래는 대부분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 쉽스 등을 통합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 산하 FINCN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우이나 정보기관 CIA, NSA 등은 달러로 오가는 의심 자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방국의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의 인사가 아무리 쉘컴퍼니나 우회송금, 신인척 명예 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들은 완벽하게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우방국도 예외가 아닌 이유는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탄생한 불량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부패가 심각한 엘리트의 자산 이동은 잠재적 리스크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의혹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일부 재벌과 정치권 인사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용 정황이 미국, 일본, 스위스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드러나곤 했습니다. 셋째,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범죄 수사 차원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동맹국 인사라도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면 이 자금 정보를 레버리지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한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고위 인사들의 자산 은닉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판검사나 선관위, 국영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OFA 체외자산 통제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으며 미 법무부는 이들의 자금 세탁 루트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동맹이든 적국이든 불량 엘리트들의 자금 세탁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질서에서 미국이 사실상 금융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역경에 이르기를 적악지가 필류여왕, 적선지가 필류영영, 지어지자 비어유 양지산지자 비어유칭.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고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복이 남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판검사와 선관위 고위직들이 아무리 쉘컴퍼니와 차명계좌로 재산을 숨기려 해도 결국 국제금융망은 그들의 발자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과 불의는 잠시 번성할 수 있으나 끝내 무너지고 정의와 투명성만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고전의 경구가 전하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진실과 정의의 길을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역사적 교훈과 현재의 진실을 연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정보기관이 네팔에 개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권력과 정보의 관계는 고대부터 늘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주제였습니다. 진실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숨겨지는가를 고민할 때 한자 경구가 떠오릅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르기를 지자불언 언자부지 그시자부엔 옌자부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 말은 진정한 알을 가진 사람은 굳이 말로 드러내지 않으며
떠벌리는 사람은 오히려 아는 것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말의 중요성과 섣부른 말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은 네팔에서 제기된 인도 정보 기관 로 등의 관여 의혹이 단순한 루머인지 아니면 국제 관계의 새로운 지형을 여는 사건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에서 제기된 인도 정보 기관 로 등의 관여가 단순 의혹일까요? 최근 의혹을 요약하자면 네팔에서 젊은 층인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제너레이션 Z 주도의 시위, 소셜미디어 검열, 반대운동 등이 확산됨에 따라 인도가 국경 지역 보안을 강화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젠지 세대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고 스마트폰, SNS, 유튜브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시하고 취업, 부동산, 사회 문제 등등 경제적 현실에 매우 민감하고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인도의 정보기관이 이 혼란을 안보 리스크로 간주하고 네팔 내부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정권 및 특정 인사와 연결된 정보를 수집 중이라는 분석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예컨대 부패 혐의, 인권 침해, 친인도 인사인 록만 싱 칼키시의 임명 과정이나 시위, 타이밍이 인도의 외교 일정과 겹친다는 점 등이 의도된 타이밍 활용 가능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록만 싱 칼키시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은 카르키는 과거 세관청장 재직 시 금고의 밀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부패 혐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2006년 민주화운동 당시 총리실 수석 비서관으로서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CIA 수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20년 이상의 공직 경험과 도덕적 자질을 결여되어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인도 정보기관 RNA와 BUE 그의 임명에 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칼키는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팔에서 인도 정보기관의 국제관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도는 오랫동안 네팔을 영향권 특히 안보 정치적 영향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네팔 내부에서는 외세 개입에 대한 주권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정보기관 의혹은 이 주권의식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경쟁관계에 있을까요? 중국은 인프라, 투자, 도로철도 연결 등에서 네팔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 인도가 정보기관 활동으로 영향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네팔 국민에게는 인도 대 중국의 선택 구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동으로 인도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시위가 국경지역 확산 시 난민 이동, 치안 불안, 무역 통행 차단 등 현실적 리스크 증가하고 인도 입장에서도 이러한 불안정은 안보 비용과 외교 비용이 커지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정보기관이 네팔에 개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팔 정부 또는 여당이 인도 외교, 대표단 또는 정보기관에 대한 공식 항의 또는 조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정치인들이 인도 개입 의혹을 선거 쟁점화할 수 있어서 인도의 대외 이미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외교적 신뢰 저하, 비자무역 제한 등 정책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인도 정보기관이 네팔에 개입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도 네팔 관계는 존중 기반 외교 여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도가 정보기관 관여 의혹 해소 및 투명성 확대 조처를 취하면 관계 완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의혹이 반복되고 네팔 내부 여론이 불신 쪽으로 기울면 네팔은 중국 혹은 기타 외부 세력과의 외교적 경제적 연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 EU 등도 네팔 내 민주주의 인권 사안에 주목해 인도와 네팔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자병서 제13편 용간 용젠에서는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간첩 운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전략이 무용지물이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정보에서 나온다. 병자, 궤도야, 지피지기, 백전불태, 빙저, 귀다예, 줄비주지우 말단부달. 이 구절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 또한 정확히 파악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손자 병서에는 간첩의 5가지 유형과 활용을 제시합니다. 내간 나에겐적 내부에서 정보를 얻는 자, 외간 와에겐적 외부에서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 생간 신겐 자발적으로 적측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사간 시겐 적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정보를 빼오는 자, 이간 판젠 적을 속여 혼란을 일으키는 자. 정보는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거짓과 속임수도 전략의 일부이다. 간첩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정해야 함. 손자는 정보를 승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와 위험도 존재합니다. 정보 의존의 위험은 정보가 틀리면 전략 전체가 붕괴된다. 과도한 정보 의존은 판단력 저하와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간첩 운영의 도덕적 문제. 적을 속이고 내부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전략적 유용성은 높지만 인간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 장기적 관점에서 내부 신뢰와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와 권력 남용. 손자병서에서 강조하는 간첩 운영은 현실에서 권력자나 정치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보와 감시를 남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국가적 전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인물보호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색한 정보기관들의 의혹들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에서 투명성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보의 힘이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재구성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 국가모 신사 우리나라에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다. 민우 심풀이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않는다. 해니 부통 조화는 하대 같아서는 안 된다. 이시웨이첸 역사를 거울 삼는다 고전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도와 네팔의 관계는 이 4가지 경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갈등은 불가피하고 백성들이 불신하면 민족주의가 격화되며 외교는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거울 삼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인도 정보기관의 네팔 개입 의혹과 그 국제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숨은 국제 정세의 맥락을 깊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인도 네팔 관계와 정보기관 의혹의 국제 관계적 함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팔은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으며 인도는 전통적으로 네팔의 가장 큰 정치 경제적 영향권 국가였습니다. 국경은 사실상 개방 상태 오픈 보더이며 네팔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인도에 체류 노동 중입니다. 인도의 정보기관 RAO는 냉전 이후부터 네팔 정치인, 군, 언론, 경제권과 다양한 연결고리를 맺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네팔의 경제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인도 영향력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가 네팔 내 정치 불안, 시위, 특정 인사 임명에 관여한다는 의혹은 전통적 영향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은 최근 네팔 시위 소셜미디어 차단 반대, 정치 불신 확대를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하고 국경 경계 강화, 정세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우려가 반영됩니다. 네팔 정정 불안이 인도 국경 비하르, 우타르 프라데시 등에 확산되면 난민 치안 리스크 발생을 초래한다. 네팔 정권 불안정 시 중국의 개입 여지가 확대되면 인도 안보에 직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도의 정보 활동은 내정 간섭이라기보다 안보적 감시 (precautionary) 모니터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 내부에서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큽니다. 과거 록만 싱 칼키 전 CIA 수장의 임명 과정에 인도 대사관으로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이든 아니든 네팔 국민 다수는 인도가 네팔 고위, 공직자 인사까지 개입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네팔 내 민족주의 주권주의 여론을 강화시키고 인도는 간섭자, 중국은 대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보기관이 네팔의 관여 의혹이 어떤 국제관계적 함의가 있을까요? 첫째, 인도 네팔 관계의 신뢰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 안보관리 차원이라 주장하더라도 네팔 시민사회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도 네팔 간 외교 불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네팔에서 인도의 정보 활동은 중국에게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네팔 여론이 인도에 대한 피로감을 가지면 중국이 경제 지원, 정치적 중재자 이미지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BRI 일대일로 사업 확대와 함께 네팔 정권이 중국 쪽으로 기울 위험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인도의 정보 활동은 미국과의 협력에 변수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네팔에서 민주주의, 반부패, 청년 시위 등을 주시하고 있고, 만약 인도가 정보기관 활동을 과도하게 하면 미국은 인도의 민주주의 이미지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인도가 네팔에서 중국 견제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팔에서 인도의 정보 활동은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네팔 정부는 공개적으로 인도 정보기관을 비난하지 않지만 비공식 루트에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팔 정권이 불안정할수록 반인도 시위나 반인도 정치 담론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네팔 정치인들이 인도의 내정 간섭을 선거용 이슈로 활용해서 인도 네팔 외교 갈등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경에서의 충돌 무역 제한, 송유관 중단, 물자 봉쇄 등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2015년 인도 봉쇄 사태, 기억이 네팔에 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네팔은 인도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고 중국 또는 다자미국, EU와 협력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 네팔 관계는 의존 갈등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관계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보기관의 네팔 개입 의혹은 아직 직접적 증거 수준은 아니지만 네팔 내부에서는 인도의 그림자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라 인도 네팔 관계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하는 국제적 함의를 가집니다. 따라서 향후 양국 관계는 인도의 안보적 우려 vs 네팔의 주권 의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인도의 정보기관 활동은 단순한 안보 관리인지 아니면 내정 간섭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네팔은 티엔밍 북하의 하늘의 명은 거스를 수 없다라 했듯 스스로의 주권을 중시하려 하고, 인도는 주한시의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명분으로 안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 차이가 누적되면 양국 관계는 신분이 고부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불안하다는 고전의 경고대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네팔 관계는 단순히 국경 문제를 넘어 중국과 미국까지 얽히는 국제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전이 말하는 이슈이젠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국제 정세 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네팔 내 폭동 상황에서 중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누구로부터 수집하는지에 대해 짚어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중요한 안보 이슈에 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서 정보는 칼과 방패처럼 결정적입니다. 그 고전도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컨대 손자는 병자 궤도야 빙저 회다오예, 전쟁은 속임수의 길이다. 이는 전쟁터에서는 상대를 속이는 계략과 기만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속임수를 통해 적의 의도를 혼란시키고 아군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정보와 심리전, 위장교란이 핵심 수단이다. 나라는 하늘의 스면한테 모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팔의 불안 상황에서 중국의 MSS 국가안전부가 외교정치군사 정보를 통합 수집하며 PLA는 군사 정찰과 동향 파악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정치인, 군부, 경찰, 민간, 지도자, 디아스포라, 친중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 휴민트와 통신위성 드론, CRE 인티멘트, 공개, 출처 OSNT를 결합해 정보를 수집 분석합니다. 본문에서 그 구체적 대상과 수법, 목표를 차근히 설명하겠습니다. MSS 국가안전부, Ministry of State, Security의 역할은 중국의 외사 국가보안 대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외국 정치권, 군사, 경제 정보 수집을 하고 중국의 국익과 정권 안정 관련 해외 정보 수집을 합니다. 해외 친중, 반중 단체 감시와 심리전을 수행합니다. 이 기관이 중국의 국가안전부의 주요 정보 수집 대상은 오정치인, 외교관, 군부 고위인사, 오기업인, 연구기관, 국제 NGO, 친중반중 커뮤니티, 오현지 친중 세력, 중국계 디아스포라 해외에 거주하는 있는 중국인입니다. 다음은 PLA 인민해방군 정보부 국방정보국 Intelligence Department of PLA. 주요 역할은 군사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오상대국의 군사력, 군사훈련, 폭동 진압, 무기 패치 모니터링을 하고 오상대국의 전자정보 감청,
위성과 드론으로 정찰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오상대국의 군지휘부와 군사교육기관과 외국 군사 정보를 연결합니다. 인민해방군 정보부가 수집하는 대상 정보는 오현지 군부, 경찰, 무장조직, 폭동 발생 지역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합니다. 오아르 포르툰 큐너너럼 다음은 외교부를 이용한 경제정보망입니다. 중국 외교부, 상무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등도 경제 외교 정보 수집, 해외 투자, 인프라 사업, 전략적 요충지 정보를 포함해서 친중 세력과 친중 기업, 현지 친중 정치 지도자와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방법은 A휴민티 인적 정보, 사이긴티 신호 정보, 오신트 공개 출처 정보, 아이민티 영상 정보를 이용합니다. 휴민티 인적 정보란 외교관, 기업 NGO 직원, 유학생, 친중 네트워크 활용하고 오현지 정치인, 군부, 경찰, 언론인을 포섭합니다. 사이긴티 신호 정보란 통신, 인터넷, 위성, 휴대폰 CCTV 등 감청 모니터링을 하고 폭동 조직과 정치권 간 통신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OSANT Open Source Intelligence 공개 출처 정보란 현지 언론, SNS, 정보 발표, 경제, 자료, 학술 보고서 등을 말합니다. 아이멘트 영상 정보 Imagery Intelligence란 위성 드론, 군사 경제 기반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정권 안정 및 친중 세력 보호를 위해 폭동 상황에서 친중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반중 세력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인프라 투자, 자원 확보, 전략적 요충지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국제 정치적 정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인도, 러시아 등 경쟁 세력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넷째, 심리 전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 SNS 미디어를 통해 네팔 내에서 친중 여론을 확대하고 반중 폭동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정보가 없거나 왜곡되면 정책은 잘못 방향을 잡고 정권은 위태로워집니다. 이를 다시 고전의 말로 경계하겠습니다. 병자 궤도야 빙처 궤도예처럼 정보 전심리전이 현실 정치와 외교의 전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안서월 지대임 이르기를 견미지처제 매주수 작은 징조를 보고 큰 변화를 알아차린다. 폭동, 정권 변화 같은 초기 신호를 읽어내는 정보기관 임무의 중요함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국제 정세와 정보 활동을 이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하시고 함께 여정을 해보시죠. 오늘 다루는 주제는 국제 정세와 정보 활동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해외 정치, 불안 폭동 정권 변화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먼저 미국 정보기관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CIA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입니다. 이 정보기관의 역할은 해외 정치 상황, 군사 동향, 외국 지도자와 정치 세력, 경제 상황 등 전략적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합니다. 외교 인사, 정치 인사를 접촉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현지 비밀 정보원 Human Intelligence, HuminT 활용을 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공공 데이터 및 언론, SNS 모니터링과 필요시 비밀, 작전 심리 전자문 제공, 정책 전략 결정 지원 활동을 합니다. 이 기관의 주요 정보 수집 대상은 현지 정치인, 군 지도부, 관료, 검찰, 사법부, 경제 엘리트, 민간 지도자, 시민단체, 언론인, 반미 세력 및 친미 세력, 청년 조직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NSA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입니다. 국가안보국의 역할은 신호정보 SIGINT 수집 및 분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통신 감청, 이메일 전화위성 통신 등 모니터링과 정치 지도층 및 군부 간 내부 통신 분석, 불법 무기 거래, 자금 흐름 등 감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DIA 국방정보국 Defense Intelligence Agency입니다. DIA의 주요 역할은 해외 군사 동향 정보 수집입니다. DIA의 주요 활동은 군사 배치, 장비, 군 지휘 체계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 충돌 가능성, 폭동 진압 대비 정보 수집을 합니다. 다음은 FBI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해외 부서입니다.
FBI의 주요 역할은 테러, 국제범죄, 미국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 역할을 합니다. FBI의 주요 활동은 해외 주재 FBI 직원이 현지 정보기관과 협력, 테러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이들 정보기관들이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첫째, Human to Human Intelligence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외교관, 비밀요원, 현지 정보원 활용하고 친정부, 반정부 세력, 군장교, 경찰, 기업가 등과 접촉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SIGINT Signal Intelligence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통신, 위성, 인터넷, 무선 등 신호 감청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셋째, 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언론, SNS, 학술 보고서, 정부 발표, 경제 자료 등 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넷째, IMINT Imagery Intelligence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위성 사진, 드론, 군사, 기지 군집 활동 모니터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보기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정권 변화나 폭동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 보호, 자국 기업 경제 이익 보호, 동맹 안보 동향 감시, 잠재적 군사 충돌 방지 및 안전 확보, 필요한 경우 정책 권고, 외교적 압력 또는 비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네팔처럼 군부가 정치적 안정의 변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CIA가 중심이 되어 정치 지도자군, 장교 민간 지도자와 접촉하며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NSA는 통신 감청으로 폭동 계획 군사 대응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DIA는 군사 배치 전력 분석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등과 공유되어 정책 결정에 반영됩니다. 결국 미국 정보기관은 정치 불안정 상황에서 미군 동맹 안보, 외교 경제 이익, 전략적 영향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행하는 내용을 마치면서 이 예티 이르기를 범사의 정립 불회적패 판시 유저리 무유저페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성공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정보 준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국제 정보 활동은 바로 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다루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고 함께 여정을 하세요.